봐봐. 33번, 37번. 거기 특히 여러분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35번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지문을 그냥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르네상스 이전의 회화에는 일정한 비례나 법칙 없이 가까이 있는 사물을 크게,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그리는 자연적 원근법을 썼어요. 근데 15세기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눈에 보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르네상스 화가들은 자연의 원근법과 자연적인 원근법과 달리 무슨 원근법을 썼대요?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적용한 투시 원근법을 썼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나면 중심 대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걸 알 수 있죠. 르네상스 화가들은 이걸 썼다. 이 글의 중심 대상은 바로 이겁니다. 투시 원근법. 한번 이해해 볼까요? 1435년에 알베르티는 회화론에서 광학 원리에 기초한 투시 원근법을 소개합니다. 화가가 상자를 바라보고 있고 화가의 눈과 상자 사이에 유리판이 놓여 있다고 합시다. 눈과 사물 위에 한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시선이라고 합시다. 시선 동그라미. 시선이 유리판과 만나는 점을 사형이라고 합니다. 사형 동그라미. 이건 이제 뒷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입니다. 이게 필요한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의 각 점의 사형들을 모아서 생기는 상이 화가의 눈에 비친 상자의 상이기 때문에 눈과 사물 사이의 유리판은 곧 화면이 됩니다. 알베르티는 그래서 유리판에 들어온 사물의 상을 그대로 그리면 그게 바로 투시 원근법을 쓴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 양병철이가 있어요. 알았죠? 이 양병철의 눈이에요. 알았죠? 양병철의 눈이야.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유리판이 있어요. 유리판. 알았죠? 그리고 여기 이런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물체가. 그럼 병철이는 이걸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볼 때 이 병철이의 눈과 이걸 볼 때 연결을 시키면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유리판에. 오케이? 이 눈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건 시선이고요. 알았죠? 이건 시선이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고요. 알았죠? 요 점이 바로 뭐라고요? 점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사형입니다. 그럼 이 유리판에는 분명히 몇 개의 점이 이렇게 찍히겠어요? 그죠? 이 세 개의 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은 중심 대상을 제시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시선.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무슨 단어? 사형. 이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실제로 평행한 두 선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에서는 두 선이 한 점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 소실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용어들을 이해해야지 밑에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소실점. 됐지?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서 결국 한 점 투시 원근법, 두 점 투시 원근법, 세 점 투시 원근법으로 나뉜다. 아래 그림 1의 투시도는 철로를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것인데 투시도의 구현 원리는 평면도와 상승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해를 해보란 말이야. 이해를. 지금부터.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이 그림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여기가 무슨 도? 이게 무슨 도? 밑에 있는 게 투시도. 알았죠? 위에 있는 게 무슨 도? 그죠? 위에 있는 게 평면도예요. 이게 평면도. 이게 평면도.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면 돼. 그대로. 옆에 있는 건 무슨 도? 요건 상승도라고 돼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 철로가 있어요. 선생님 봐봐. 여기 철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철로가 있고 이 받침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받침목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이 있다고. 여기 유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유리판. 알았죠? 유리판이 있고 여기 양병철이 눈이 있는 거야. 여기 양병철이 눈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요 유리판에 이 철로에 있는 요 받침목에 요 점이 있죠. 요 점. 요 점이 유리판에 어떻게 찍혀? 여기 찍히지 않겠어요? 여기 찍히지 않겠어요? 맞죠? 그죠? 그럼 얘는 어디 찍히겠어요? 얘는. 뒤에는 얘는 어디 찍히겠어요? 얘는? 여기 찍히지 않겠어요? 여기 찍히지 않겠어? 맞죠? 그럼 이게 점이 점점점 사형이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가까워지죠. 멀리 있는 것일수록 가까워질 거 아니야. 이해되죠? 이게 바로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게 그 말이에요. 철로의 평면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위에서 내려다볼 때 철로의 각 점이 화면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인데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시선을 중앙선이라고 하자. 됐죠? 화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게 나봐. 요게 무슨 선? 요게 무슨 선? 중앙선. 이 수직이 요게 중앙선. 알았죠? 요게 중앙선. 됐지? 중앙선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중앙선이 철로와 평행하다고 하자. 또 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받침목이 맨 왼쪽에 있는 A를 연결한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점이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 얘가 A라면 요 화면의 점, 요 사형이 바로 뭐다? 그죠? A-다. 됐지? 맨 오른쪽에 B를 연결한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점 B-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선분 AB의 상은 선분 A-B-가 되지요. 이런 식으로 다른 받침목들을 그리다 보면 받침목이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길이가 점점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아지죠. 여기 있는 상과 여기 있는 상의 거리가 점점 짧아질 거 아니야. 이게 멀면 멀수록 알았죠? 얘가 이렇게 오고 얘도 이렇게 됐죠? 짧아질 거 아니야. 이해된 거죠? 짧아집니다. 양쪽 선로를 따라서 점들이 멀어질수록 화면의 상들은 하나의 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해됐죠? 그 그림 보면 하나의 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실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철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 중앙에 있는 점에 가까워지겠죠. 이해되죠, 이제? 그 다음에 상승도는 뭡니까? 상승도는 화가의 눈, 화면, 철로를 옆에서 본 겁니다. 봐봐. 옆에서. 여기가 눈이야, 여기가 눈. 여기가 뭐다? 여기가 철로야, 여기가 철로. 이해된 거죠? 여기가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여기 뭐가 있어? 화면. 알았죠? 그럼 여기가 철로가 있는데, 나봐. 여기서 시선을 요렇게 보죠. 요렇게 철로. 받침목 첫 번째. 그 다음에 받침목 두 번째. 받침목 세 번째. 받침목 네 번째.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사형이 점점 위로 올라갈까,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뒤에 철로가 놓인 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 중앙선은 바닥면과 이 바닥면과 중앙선은 평행하죠. 바닥면과 평행하다는 건 이 말이야. 나봐. 중앙선은 여기 평행하다. 됐죠? 바닥면과 평행하고요. 눈에서 가장 가까운 받침목의 양끝 A와 B는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상승도에서 A-B-는 하나의 점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다른 받침목도 이와 마찬가지. 이해되죠? 여기서 받침목은 여기 분명히 옆에서 보기 때문에 이건 한 점으로 표시돼. 이거 다. 받침목은. 됐지? 그래서 철로의 평면도와 상승도를 종합하면 투시도가 완성돼, 안 돼? 되죠, 그죠? 그래서 투시도를 그릴 화면 위쪽에 평면도를, 화면 왼쪽에 상승도를 놓고, 그리고 평면도의 중앙선을 아래로 연장하고 상승도의 중앙선을 오른쪽으로 연장하면 투시도의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투시도에서 점 A-의 위치는 평면도의 점 A-로부터 수직선과 상승도의 점 A-로부터 수평선이 만나는 점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 점들도 투시도에 표시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철로의 상을 원근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선생님 말 이해됐죠? 이해되셨죠? 원근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오케이? 이해된 거죠? 끝난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돼야 돼. 이번에 10월 모의고사는 특히 이 그림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알았죠? 그림이 제시될 때는 그림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등급이 낮은 학생일수록 그림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거 얘기해 봅시다. 여기까지는 일단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투시 원근법에 대해서 이제 뭐를 든 거예요, 이제? 그죠? 사례를 든 거야. 됐죠? 됐지? 그러고 나서 뒤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럼 좋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렸지?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을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것인가, 이거? 최적의 뭐? 그죠? 이게 있어야 된다. 됐죠? 최적의 관람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 저 밑에 유지해야 한다. 관람 거리는 관람자와 그림 사이의 거리로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의 최적의 관람 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밑줄 거. 화가와 뭐의 거리다? 그죠? 이게 거리래. 화가와 화면의 거리다. 그럼 화가와 화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밑에 나온 거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C이고요. 세로 길이가 D랍니다. 됐죠? 선생님 봐봐.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뭐고? 얘가 뭐고? 그래요, C죠. 얘가 C고, 알았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다? D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이 뜻이에요. 그래서 C이고 D다. 직사각형을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것인데 이 그림의 최적의 관람거리를 추적해보자. 가로변은 화면과 평행하고 세로변은 화면과 수직으로 놓인 직사각형을 그린 그림에서 직사각형의 세로변을 연장하면 한 점에 모이게 되는 이게 뭐겠어요? 나 봐봐. 얘를 이렇게 연장하면 얘가 무슨 점? 이제 소실점이죠. 그죠? 소실점을 하나 얻어요. 됐죠? 이 점을 뭐라고 하자? V라고 하자. 됐죠? 오케이? V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V를 구한 다음에 V점, 점 V는 그림의 소실점이고, 점 V에서 직사각형의 가로변과 평행한 선을 긋자. 나봐. 여기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자. 이렇게 평행한 선을. 오케이? 평행한 선을 그어요. 평행한 선을 긋은 다음에, 됐지? 긋고 이걸 지평선이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의 한 대각선을 연장했을 때 지평선과 만나는 점이 있어요. 나봐. 선생님 여기 있죠. 여기 요 점이 있죠. 대각선을 그렸을 때. 알았죠? 선생님 봐. 대각선을 그렸을 때 요 점을 뭐라고 하자? V-라고 하자. V-라고 하자. 그러면 이 V-가 V와 V- 사이를 우리 뭐라고 하자? 여기는 뭐라고 하자? 여기는 뭐라고 하자? C라고 하자. 알았죠? C라고 하자. 그럼 D는 뭡니까? 화가와 화면의 거리가 D라는 거예요. 그럼 D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된대. C 대 D면 C 대 D. 얘가 바로 화가와 화면의 거리랍니다. 이해된 거죠? 나봐. 이게 만약에 3이고 이게 4라면 알았죠? 이게 3이면 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화가와 화면의 거리다. 이게 바로 최적의 관람? 이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문단에 한편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을 연구했던 프란체스카는 됐죠? 원근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시선과 중앙선이 이루는 각이 60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물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릴 경우 왜곡됩니다. 한계 있다 없다? 한계 있다. 투시 원근법도 한계가 있다. 됐죠? 그런데 가치는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게 마지막 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끝. 됐죠? 그러면 33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투시 원근법의 변해온 과정을 통시적 밑쪽에 통시적이란 말은 여러분들 밑에다 써놓으세요.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른 변화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다. 그게 통시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 알았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통시적인 지문 중에 대표적인 건 국어의 역사입니다. 국어 역사,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알았죠? 이렇게 알아보면 그게 통시적인 거예요. 1번이 답입니다. 이건 투시 원근법의 통시적 변화를 쓴 글이 아닙니다. 투시 원근법의 원리를 쓰고 최적의 관람 거리를 설명한 겁니다. 됐죠? 대상 이게 되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들었다. 좋다. 투시 원근법에 대한 특정 인물의 비판적 견해는 마지막에 있었죠. 프란체스카.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관련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사용해서 주요 용어의 개념이 뭡니까? 시선, 사형, 소실점. 이해되죠? 자연적 원근법과의 차이점을 드러내 투시 원근법의 특징을 쓴 건 첫 번째 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그냥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4번 문제. 윗글은 그림 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평면도에서 받침목들의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의 끝점을 잇는 시선과 중앙선 사이의 각은 점점점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작아지죠. 그죠? 작아지죠. 선생님 봐봐. 이게 만약에 받침목이 이렇게 있는데, 알았죠? 여기가 지금 시선이면, 알았죠? 시선이면 이 받침목의 끝점이, 얘가 이렇게 오면 점점점 뭐 해야 된다, 이게? 각도가 작아져야지. 그죠? 이해 되셨죠?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상승도에서 한 개의 받침목의 양 끝점은 화면에 동일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죠? 옆에서 본 거기 때문에. 됐죠? 근데 3번에 상승도에서 받침목들이 화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받침목 양 끝점의 사양은 중앙선에서 멀어집니까? 중앙선에서 멀어집니까? 봐봐. 자, 우리가, 상승도는 이게 눈이야, 이게 눈. 알았죠? 이게 중앙선이야. 이해됐죠? 이게 중앙선이고, 지금 분명히 여기 철로가 있어. 알았죠?
철로에 여기 받침목들이 이렇게 있어. 선생님 봐봐. 이 받침목들이. 그리고 여기 화면이 있어. 됐지? 그럼 당연히 받침목이 앞에 있는 건 여기, 뒤에 있는 건 여기, 뒤에 있는 건 여기 하면 이 사형의 점이 점점점 중앙선하고 뭐해져? 멀어질수록 가까워지죠. 그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림을 비교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림만 비교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설마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투시도에서 멀리 보이는 받침목일수록 그 상이 소실점에서 가까워진다. 이해된 거죠? 응? 투시도에서 멀리 보이는 받침목일수록 그 상이 소실점에 가까워지는 거 맞죠? 이게 원근법 아닙니까? 원근법. 알았죠? 그래서 원래 받침목이 멀수록 소실점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투시도에서 소실점은 평면도의 중앙선과 상승도의 중앙선을 연장했을 때 만나는 점이 바로 무슨 점이다? 소실점이다. 이거 그림만 보면 되잖아. 이해되죠, 그거?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림을 가지고. 지문을 가지고 이해해도 되고 그림을 가지고 이해해도 되고 두 가지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졌는데 이런 문제를 틀리면 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선생님 보자. 지금 분명히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35번에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림에. 이게 화면입니다. 화면. 거기 그림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한 점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바로 몇이라고 돼 있어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그죠? 180이래요. 가로 세로가 180이면.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잘 봐. 180인데 그림에서 건물의 계단 앞까지 이어져 있고 타일을 실제로는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이고 직사각형에다 밑줄 그어주세요. 실제 타일은 가로변이 화면과 평행하고 세로변이 화면과 수직이다. 그래서 그림 속의 타일들의 세로변을 연장하면 건물 중앙의 입구의 한 V점과 만나. 소실점이죠. 이 점은 그림의 중앙, 자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중앙이래요. 정중앙도 밑줄. 이 그림의 V점, 점에서 그린 지평선은 그림의 가로 테두리와 평행하며 지평선과 그림 속의 타일의 대각선을 연장한 선은 그림의 세로 테두리에서 한 점 V 다시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죠. 봐봐. 그럼 여기 지금 분명히 건물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봐봐. 직사각형의 타일이야. 이게 어디로 가지? 소실점으로 가. 소실점으로 나봐. 그리고 이게 지금 화면의 정중앙이고 이게 지평선이야. 알았죠? 지평선이야.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 여기가 뭐래? V래. 이해되죠? 그림 봐봐. 그럼 여기가 뭐래? 여기가 V 다시래. 그럼 이게 지금 분명히 딱 중앙이래. 그럼 몇 cm겠어 이거? 그죠?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90cm. 이해된 거죠? 90cm야.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C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걸 알 수 있다면 C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9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C가 90. 이해된 거죠? C가 90. 오케이? 그럼 이걸 봐봐. 1번 선택지를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실제 장면을 보고 있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120cm라면 됐죠? 그럼 봐봐. C는 90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D가 120입니다. 120. 그러면 3대 뭐죠? 그죠? 4입니다. 3대 4입니다. 그럼 화가가 보고 그린 실제 타일은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더 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타일의 가로 길이가 뭐에 해당하죠? C에 해당하고 세로 길이가 뭐에 해당하죠? 세로 길이가 뭐에 해당하죠? 이게 타일에? 이게 D에 해당하죠.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되죠? 4가 돼야 되고 뭐가 더 길어야 돼요?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그죠? 세로가 길어야죠. 세로가. 이해된 거죠, 이제?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이 타일이 봐봐. 이게 정사각형이면, 타일이 정사각형이면, 됐죠? 여기 C하고 D는 같은 비율이어야 됩니다. 같은 비율이어야 돼. 그러면 정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그 그림을 그렸다면 화가가 본 것과 유사하게 관람하기 위해서 관람거리도 몇 cm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C가 1이고 됐죠? C가 1이고 D도 뭐다? 1이에요. 1대 1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얘가 90이면 얘도 뭐가 돼야 돼? 얘가 90이면 얘도 뭐가 돼야 돼? 그죠?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화면의 중앙에 가까이 그려져 있는 타일일수록
V와 V'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정사각형의 타일입니다. 정사각형의 타일. 그림을 그렸다면 화가의 중앙에, 화면의 중앙에 가까이 그려져 있는 타일일수록 V와 V'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든 여러분 이 사이가 가까워질 이유는 없죠. 그죠? 가로의 길이가 100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50인 직사각형이면 C와 D는 2대 1입니다. 맞죠? 근데 분명히 V와 V'의 길이가 90cm면 최적의 관람거리는 45가 돼야 됩니다.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그죠? 어? 만약에 C와 D가 지금 봐봐. 100, 그 다음에 50이다. 알았죠? 그럼 2대 1의 비율이면, 알았죠? 90에 뭐가 되는 게 맞다? 45가 되는 게 맞다. 그럼 최적의 관람거리는 몇이다? 그걸 이렇게 봐야 돼요. 40. 그 다음에 세로 길이의 가로 길이보다 긴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그 그림을 그렸다면 V'는 화면 밖으로 위치해. 왜 화면 밖으로 나가? 이거 화면 안에 있어야지. V'는. 알았죠? V'는 절대 화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었다. 36번 문제는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역은 사물의 각 점의 사형을 모아서 그린 것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소실점을 하나만 설정하여 그린 것이다. 그 다음에 디귿은 철로가 화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뻗어 있다는 것이다. 철로가 화면과 평행합니까? 중앙선이 철로와 평행하다는 것 자체가 철로가 화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겁니까? 철로는 화면과 수직입니다. 그렇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의 뜻을 알아서 푸는 것도 중요한데 뜻을 모를 때는 문장 구조가 유사한 걸 찾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공장은 신기술을 적용한다 할 때 앞에 있는 게 목적어죠. 앞에 있는 게 목적어죠. 그죠? 본문에도 목적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근데 원래는 뜻 가지고 풀면 돼요. 원래는 뜻을 알고 푸는 게 가장 좋은데 나중에 진짜 안 되면 감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장 성분을 보고 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초란 말은 앞에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는 기초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학의 원리에 기초한다고 되어 있죠. 됐죠? 근거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독립선언문을 기초한다. 목적어죠. 앞에 있는 게 목적어죠. 그죠?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이 다르면 이건 문맥적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이해됐죠? 비문학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